이태호 전 외교부 2차 관련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차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외무부시 16개로 외교부에 입부하신 이후 대통령 비서실 통상비서관, 주 모로코 대사, 주 제네바 대사, 외교부 제2처관 등을 역임하시며 대한민국 경제 외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뉴 광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시며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자문과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력과 업무가 있으시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관님께서는 경제안보의 시대, 우리의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전략과 대응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태호 차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도 밖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모여주셔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양민석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경제안보 시대 우리의 대책입니다. 우리 대책 부분은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대략적으로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만 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경제 통상적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지금 글로벌 통상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로 저는 이제 이게 새로운 시대를 경제안보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자나 또 관찰자에 따라서는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경제의 그 안보적인 요소가 더해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안보 시대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전선, 산업정책과 공급망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통상 지형되는데 이 사진에 제가 제 보좌관이 한 명 있는데요. 챗GP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제가 3만 원씩 월급을 주면서 쓰고 있는데요. 꽤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좀 보여보라 그랬더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의 그 앞에 그 대문의 사진인데요. 거기 마침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간불이 지금 켜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런 동상지형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변화가 왔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꽤 똑똑하죠? 이 골프장입니다. 이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스코틀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골프장인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멋진 폼으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 골프장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EU의 수장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달려갔습니다. 골프 치고 있는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무역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트럼프 아주 기분 좋아 보이고요. 집행위원장은 별로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진은 이제 11월달에 초에 경주에서 있었던 이렇게 정상의 사진인데요. 트럼프는 물론 안 보이죠. 그 뒤에 키 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재무장관인데 이 그림은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 이게 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별로 안 나왔어요. 이 사진은 별로 안 나오고 주로 이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그 APEC이 원래 저도 APEC 그 국가대표로 제가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 오픈 리저널리즘 개방된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회기체인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사라지고 그 계기로 개최된 양자 협상에 관심이 주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그 강조점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다른 관점이 이제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드린 미국 간의 양자무역 7월 말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양자무역 합의를 보면은 이게 대놓고 WTO를 위반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가 합의를 한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EU에 대해서 15% 상호 관세를 매기고 또 성용차에 대해서 15% 품목 관세를 매기는데 이 WTO에서 관세를 얼마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다 했거든요, 미국이. 근데 그거를 위반해서 올린 거를 EU가 용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EU는 전통적으로 WTO의 자유무역 체제를 옹호하는 챔피언을 자임해 왔는데 이렇게 골프장까지 달려가서 합의를 보는 WTO에 위반된 그런 내용을 합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미국의 무역대표라는 사람이 제미슨 그리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로 치면 통상교섭 본부장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뉴욕 타임스에다 기고문을 내가지고 WTO는 이제 죽었다. 이제 트럼프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 협박하면서 시장 개방을 주도해내는 소위 트럼프 라운드를 통해서 그 턴베리 체제, 이 턴베리 체제는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무역 체제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기분 좋겠죠. APEC에서도 조금 전에 사진 보셨습니다만 그 문구가 APEC 정상회의가 하면 늘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정상회의 선언문은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 내용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운표로 제가 해놨는데요. 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APEC 회원국들의 공통적 공약이 늘 선언문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미국이 물론 반대를 그런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중국이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자유무역의 소유자이냐 해서 무슨 소리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언저리에 합의 그 다음에 미중 휴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인데 소위 자유무역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무역 시대는 동원을 고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외교적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이제 자유무역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무역주의 시대는 동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요.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제가 보기에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조금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이제 저렇게 그 관세를 많이 높이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보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미국이 워낙 중요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잘못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보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행에 옮길 태세에 간 것은 중국밖에 없고요. 그 캐나다라든지 유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2차 대전 이전에 대공황을 초래한 그 관세 전쟁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끝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관세를 없었지만 그 밖에 나라들은 미국처럼 그렇게 막 우리도 그러면 이제 관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것은 저는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틀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한미 FTA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서요. 여전히 법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세 부분은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지만 이렇게 프레임 자체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계적인 글로벌 무역 체제도 WTO도 여전히 열심히 회의하고 있고요. 견제한데 속은 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썼고요. 이게 이제 그러나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내용인데 골격은 살아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많이 달라졌다. 근데 전에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전략 경쟁, 기술 패권, 탄소 중립 뭐 이런 식의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이 주 요소로 등장하는 그런 체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안보의 시대라고 보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온통 관심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기에 취임하고 나서 관세를 막 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관세에 사실은 집중이 돼서 우리가 조금 약간 사고가 좀 함몰된다 할까요? 뭐 그런 식의 그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집권하고 있을 텐데 초기에 이제 관세를 매겨서 트럼프는 관세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그것만 아니다. 스토리에 다만 시작일 뿐이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방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해서 4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를 완창 밴드 시작했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관세는 자기가 아는 그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중요한 그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취임한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국 우선 통상 투자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관세는 시작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 안보적인 정면의 정책들을 펴나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일 뿐이고 아직 그 본격적인 게임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예감인데요.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 25대 대통령인데 딱 그 시기를 보시면 20세기가 딱 시작하는 고무렵의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 재임을 했고 재임 중에 암살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맥켄리 그 취임사에서 거의 전직 대통령을 언급을 안 하다가 이 맥켄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기가 이제 시작되는 고무렵의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을 했고 또 제국주의적 팽창 그 당시에 이제 그 미스페인 전쟁에서 이겨서 그 필리핀, 하와이 뭐 이런 것들을 한량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우상으로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이 맥케니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에이지 황금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미국이 다시 이렇게 위대하게 돼서 황금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속에는 이 맥케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그 시절의 미국을 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무역 질서를 만들었고 또 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자유무역 시대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도 제 보좌관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는 고속도로는 자유무역주의를 나타내는 것 같고 중간에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어서 일방주의를 좀 상징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칭찬을 좀 해줬습니다. 제가 공직의 대부분은 여기 1번으로 마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직을 퇴직한 지가 3년 됐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학과를 여기 나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외교부에서 이제 경제 쪽 외교관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계속 경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 자유무역주의가 거의 뭐 불변의 어떤 원칙인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TO 규정집이 거의 성경처럼 읽고요. 케이스가 생기는 거는 무슨 간정 하듯이 뭐 그렇게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 시대는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에 따라서 각국이 가장 잘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면 서로 그 복지가 증진된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자유방위.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되고 시장의 힘에 맞게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각국이 잘 만드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국제적으로 분업이 일어나고 또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허물어야 되니까 자유무역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화의 과정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공급망, 이 원료에서부터 최종 생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급망이 형성이 됐었던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그 간격으로 시대가 살짝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대가 됩니다. 여기는 갑자기 정부는 간섭을 하면 안 되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이렇게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 갑자기 정부가 뛰어들어서 정부가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들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결국 미국이 힘이 빠지면서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 몇 개 놓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가장 크다고 보는 건데요. 그 밖에 지금 전쟁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전쟁도 지정하고 기후한다 표현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린, AI,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시대가 색깔이 단풍이 들듯이 좀 변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주된 내용도 여러 가지 이런 원인 중에서도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각국이 잘하는 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유무역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중요한 산업은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국제 분업에 몇 개 넣어서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산업정책, 미국에서 보는 산업정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다 다른 나라, 잘하는 나라에 다 이걸 양보를 해서 물려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뭉쳐지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안보는 이제 분리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보 상황은 안보 상황대로 따로 보되 경제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제 첫 관련인데 지금은 경제 곧 안보다 경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곳에 물건을 팔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원료를 조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쪼개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한 그런 차원에서 공급망이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해서 그룹화되고 블록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한 10여 년 그 사이에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강고성인데요. 제가 공직을 마치자마자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장에 들어갈 무렵에 투자협정이라는 거를 썼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자유무역주의 시대에는 무역 자유화와 투자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협정을 맺어서 우리나라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그 투자들을 잘 보호를 해야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온다 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투자협정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맺고 다른 나라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
그래서 기업들도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정부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기업을 활용하는 건 기업이다. 그래서 ISDS라고 최근에 롤스타 사건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내용도 이런 내용 투자보장 협정, 투자 협정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책을 하나 썼었거든요. 근데 2, 3년 지나고 보니까 약간 좀 구시대적인 책이 돼버리더라고요. 한 2, 3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같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딴 고모님 한 분하고 해서 공조로 경제안보와 통상리스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 칼럼, 오른쪽 칼럼을 나타내는 그런 그 상황을 좀 묘사하는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시대적인 그런 어떤 주안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국내 내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국내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캐나다 수사를 하는 하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여쭤보러 왔습니다. Anywhere 셀럽이 Somewhere 셀럽이 풀보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Anywhere는 뭐냐면 어디든지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 그룹들. 지금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IT라든지 이런 그 기술이 좋고 어디 가도 뭐 싱가포르 가서 은행할 수도 있고 보험할 수도 있고 또 IT 할 수 있고 뭐 이런 새로운 신산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괜찮은 사람들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딘가에 붙박이로 있어야 돼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에 다녀야 된다, 자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이에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 썸웨어 이 사람들이 우리 떡국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공장 다 나가고 대대로 다 나가고 그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미국에서 얻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혜택을 골고루 국내적으로 배분을 하지 못했다. 결국은 그 자유무역의 혜택 보는 사람은 대부분 기술이 있고 어디 가도 살만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미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백인들, 그다음 교육 못 받은 사람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세계화가 뭐지? 이것 때문에 내가 떡본 게 뭐지? 해서 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활용한 게 트럼프다 이런 이야기. 트럼프가 상황을 조성한 사람은 아니고요, 상황을 활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그 하프 비둘기법에 나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국내적인 요인이고요. 국제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이 체제 경쟁, 전략적인 그 패권 경쟁에서 오는 그가 이렇게 지형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차이나 드림이 승진했고 베이징에 중국몽은 승급했다. 뭐 이런 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자극적인 표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2001년도에 WTO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지지를 해줘서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믿음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WTO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그런 철학에서 출발한 국제기구니까 이 세계 무역 체제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 중국이 이렇게 자유무역 체제,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그 간섭을 줄이고 시장 경제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공존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미국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WTO 가입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를 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런 새로운 그 자유무역 체제를 굉장히 만끽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힘을 들일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개가 그러면서 도강량에 오른쪽에 나옵니다만 좀 힘을 숨기고 좀 더 이렇게 잘 지내자, 전 세계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민주당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 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게 구체적으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변곡점이 된 게 한 2010년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로 힘이 많이 빠지면서 중국에는 시진핑이 등장해서 우리도 이제 그 중국몽, 대국 불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정책 모토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도 이제 좀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가 왔다 해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평화롭게 이렇게 자유무역만 맡겨주는 그런 시대가 가고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간섭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가 제일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경제 안보 측면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차 대전 전에는 결국 경제력이 국력이고 국력이 또 해외에 투영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서 원료를 조달하고 또 물건을 공국에서 만들어서 또 팔고 뭐 이런 식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식민지 정탈전이 일어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건데 미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등장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안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안보는 내가 보장해줄게, 미국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체제를 심어주고 그 안에서 놀아라.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고 미국이 안보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결국요. 그래서 전 세계 물류를 보장해주고 그 대신 각국은 서로 싸우지 말고 식민지 만들지 말고 자유무역을 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원료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시대에는 이제 자유무역이 가트, WTO, 그 다음에 FTA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제가 공직 생활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그 무렵에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통상적인 경제안보의 시대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트럼프로 떠올리기 쉬운데 물론 트럼프가 정책을 강화한 거지만 트럼프 일기 그 전에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중국 견제로 들어가면서 뭔가 자국 우선주의이고 우리가 이제 갖출 건 다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그 트럼프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민주당이었던 그 오바마나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정책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우리 그냥 민주당이니까 자유무역주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어쩌면 트럼프보다 더 치밀하게 그 대중경제 정책, 그다음에 경제안보,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은 3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나가고 보니까 어쩌면 인류의 근대사에서 자유무역은 좀 예외적인 거고 오히려 이렇게 경제안보가 융합돼서 이렇게 얽히는 그런 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 생활은 나름대로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안보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산업진흥정책, 그 다음에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정책은 옛날처럼 국제무릎에 따라서 공장이 어디 있든지 그 상관없다. 그래서 잘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자 하는 거는 이제 떠나고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중요한 사람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제조업을 국내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시대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자국 우선주의적인 산업진흥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화의 과정에서 촘촘하게 또 글로벌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던 공급망들이 쪼개져서 문제가 되고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좀 정책 결정자 마인드세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마스크조차도 부족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산업들은 우리가 국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그 재고 많이 쌓이면 그게 돈이니까 그게 코스트니까 결국은 공급망을 잘 관리를 해서 제때 지금 물건들이 들어와서 공장 잘 돌리고 또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efficiency, 능률이 중요하고 just in time, 시간 맞춰서 물건들이 잘 들어오고 그 생산 과정에서 그러면 되는 시절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시절이라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시대는 공급망이 끊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끊치면 어떡하지? 재고를 좀 더 많이 쌓아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피션시보다는 세이프티가 중요한 요소로 기업의 경영에 파고들기 시작하고, just in time, 시간을 맞춰서 물건들이 모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just in case,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지? 이게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정책. 근데 이제 사실은 국제무역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제조업하면 안 됩니다. 제조업은 그 이피션시가 좋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싸고, 잘 만들고, 선제도 있고,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유무역을 해온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나오는 대로 한국, 대만, 멕시코, 그다음에 옛날에 일본, 유럽 이런 것들이 제조업이 그렇게 쏠리는 게 맞죠. 왜냐면 잘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은 그건 다 이제 조금 뒤로 따라오는 나라들한테 물려주고, 주로 이제 고부가가치가 많은 고부가가치 단계의 설계, R&D, 마케팅, 이거 나중에 조금 더 부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은 다 물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주로 다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서비스 비중이 그 사이에 세계화 과정에서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쇠퇴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서부 공업지대에 이제 공장이 다 폐쇄되면서 실업자들 많이 생기고 불만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우리가 겪었듯이 공급망이 또 끊기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될 거를 전제로 해서 서로 국제분업을 한 건데 공급망이 끊기면 이게 이제 큰일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 적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의약품,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은 약간 코스트가 들더라도 적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생각할 때 적국은 중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움켜쥐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국제분업에 따른 제조업 세태를 막고, 또 첨단 산업은 또 움켜쥐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추이인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이거를 다시 물기를 막고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요. 서비스업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하지만 제조업, 옛날에 다 다른 나라들에 물려줬던 걸 다시 되찾아와서 온쇼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투자 유치, 지금 바로 실력이 안 되면 들어와라, 억지로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산업을 만드는 그런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간섭을 해야 이게 일어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아까처럼 자유무역주의 시대에 시장의 힘에, 시장이 보이지 않는 힘에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걸 억지로 지금 되돌리려니까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 보조금이라든지 정부가 하여튼 계속 개입을, 간섭을 국경을 높이 세운다는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옛날에는 이 중국이 그런다고 서방에서 굉장히 많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는 그대로 지금 서방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약간 조소적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if you cannot beat them, join them. 그들을 무찌를 수 없으면 결국 그들 편으로 가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가정에서 말하면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 중국이 해온 정책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 정책을 이제 정부 주도로 하게 되는데 수단이 뭘까 하는 거를 그냥 중앙관상객을 한 번씩 쭉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내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바로 자생적으로 제조업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사이에 제조업이 부흥했던 그 나라들의 기업들을 미국 땅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도록 그렇게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시절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대적법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대신 중국 회사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뭐 그런 정책을 취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이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니까 돈 없다. 정부가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 관세를 매겨가지고 국경을 높이 세우면 결국은 국내에 공장 짓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국 정부를 강압을 해서 투자를 하도록 엇박을 실려서 우리나라도 지금 3,5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그렇고 EU는 이제 민간 위주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투자를 하도록 강박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관세 부과법 이런 거를 해서 관세를 매기면 국경을 높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들어올 때마다 관세 내면 부담되니까 결국 미국 땅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울 것이다 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행정부도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중국 관세를 그대로 개성을 했고 상승을 했고 또 오히려 더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바이든 트럼프 2기 특히 지금 이제 엄청난 관세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나는 이야기를 생각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역 불균형 해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실상은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국내 제조업 보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바깥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려니 관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갈 수 없다. 현장에다 공장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 외국의 투자 기업들 중심으로 제조업이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관세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전부 WTO 위반입니다. 왜 위반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원래 관세라는 거는 한 분 어떤 매기면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우리나라가 결정을 하면요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든 미국에서 들어오든 일본에서 들어오든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나라가 아닌 한 똑같이 5%를 매겨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포인트에 대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몇 프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몇 프로,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몇 프로 다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이게 상호주의적인 관세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원래는 체육대로거든요. 국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그 물건에 대해서 매기는 관세는 똑같아야 돼요. 우리 WTO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국가 봐가지고 어느 국가에서 들어왔느냐를 따져서 관세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WTO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은 안 올리겠습니다 하는 거를 쟤네가 WTO에 가서 약속으로 해놨거든요. 문서가 있을 때 이렇게 수만 페이지가 있습니다. 각국이요. 우리도 물론 있죠. FTA를 맺어서 따로 내리지 않는 한 WTO에 가서 약속한 그 관세보다는 높이면 안 됩니다. 미국은 굉장히 낮게 약속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트럼프 마음대로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WTO 위반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근데 누가 그거를 챌린지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 트럼프 그냥 난리치니까 보복적인 그런 걸 해서 문제를 삼으면 그냥 뭐 천문학적인 그런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지금 소금만큼 그거 알고 있죠. 실제로 실행용이 이건 뭐 약간 좀 여담 상인데요. 트럼프 관세를 이렇게
이제 빨간 게 지금 트럼프가 써먹고 있는 법률이고요. 밑에 이제 파란 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무역법인데요. 미국은 헌법의 관세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20분요. 빨리 좀 서두르 하겠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빨리 좀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세금을 의회가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세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데 원래 의회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근데 의회가 이 관세상을 하고 관세를 매길 수 없으니까 행정부 위임을 해주죠. 범위를 정해서 이런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관세를 매기세요.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이 없으면 위임하는 법이 없으면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관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써먹는 관세를 관련된 법들이 이런 것들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부분에 가서 뭐 지금 판결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게 어느 쪽이냐면 여기 네 번째 나오는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안보가 생기면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회가 권한을 위임을 해줬어요. 그런데 관세도 그 비상조치에 포함되느냐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세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지금까지는 경제 제재,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경제 제재를 취할 때 대통령이 써먹은 법인데요. 트럼프가 들어가서 이 IEA라고 제가 약자를 따라가고요. IEP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거 쓴 적이 없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관세를 매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이 붙었어요. 관세로 피해를 보는 중소업자, 그 다음에 민주당 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주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이 법을 트럼프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의회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건 아니다. 거기에 이제 수입 규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하면서 임포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관세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좌측에 보면 IEPA 있죠. 거기에 지금 이제 미국 상심제지 않습니까? 1심, 2심에서 트럼프가 졌어요. 즉 위임한 범위에는 관세가 없다. 관세 외에 다른 조치를 트럼프가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관세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회가 위임 안 했다. 그게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맞다. 그 트럼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매겼던 관세들 다 환급해줘야 되고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그거 근거해서 협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는 대개의 전문가들은 그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기고 있는 이런 상호관세들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트럼프가 밑에 나오는 파란 색깔 있는 법들을 또 갖고 와가지고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해서 관세 매길 건 다 매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산업정책의 수단을 지금 정책 수단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투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인 투자를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중국이라든지 이런 적개국의 투자는 기술 빼가고 오르니까 제한을 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게 세 번째 이야기고 네 번째 이야기는 나가는 거 미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 중국에 가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갖고 와서 공장을 만들면 중국 몇 뺏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투자하는 것도 규제를 하겠다. 아까 제가 왼쪽 책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게 보장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건 일본 아까 제가 정책 수단이고요. 그 대신 이 적성국의 투자는 들어오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안보답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 수단을 쓰고 있다는 거 3번, 4번이고요. 수출 통제 금융 제재, 그 다음에 ESG 규제 이것도 다 경제안보 정책의 정책 수단인데요. 수출 통제는 사실 뭐 핵물질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테러 이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게 수출 통제 체제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돼 있고요. 미국도 가입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통의 룰이 있어요. 그 공통의 룰을 국내법으로 갖고 와서 시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법이나 한국법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협정에 기초한 여기 말씀드린 나자 수출 통제 체제에 기초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수출 통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크림반도 병합하고 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중국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막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뭐 하기나 말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이 법들을 보면요 지혜 그러니까 역의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만든 제품도 아닌데 함부로 수출하면 미국이 통제를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이 다른 제상품 중국이나 이런 데 가는 거를 미국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공장을 지었고 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이 간섭하겠다. 이런 법을 미국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미국이 관할하겠다. 수출 통제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범위도 엄청 넓습니다. 그 수출하면 안 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맹단을 쫙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맹단에 나오는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그 밖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국 법은 미국 제품만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제품이 미국과 아무 상관없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금융제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강제노동 많이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중국이 위구르라고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제품들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나 아니면 한국으로 와가지고 부품으로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미국 생활사가 미국에서 나오죠. 미국에서 나온 제품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강제노동을 한 걸로 간주합니다. 간주. 그래서 그렇게 아닙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미국으로 산 제품들은 전부 강제노동이고 강제노동은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 미국으로가 돌고 돌아가는 한국 제품에 거기 장착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시고요. 그 다음에 뭐 탄소 국경 제도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도 다 인권 환경 기준. 옛날에는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중요한 고려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지금 산업정책이 수행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스와이 커브라는 건데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 이 새로 추구한 부가가치입니다. 오른쪽은 생산 공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R&D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붙이고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건 주로 미국이 많이 했죠. 처음에 애플을 생각해 보시면 디자인인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는 거 그걸 하고요. 그 다음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중간 단계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파는 거죠. 헬프 서비스도 해야 되고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물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에 만드는 것보다는 이문이 많이 생기는 게 왼쪽 오른쪽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디자인하는 이런 데서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고 만드는 걸 열심히 만들어 봐야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윤이 덜 떨어지고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거죠. 중간 역할을 중국이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요. 세계의 공장으로서. 근데 중국이 계속 거기만 있으면 되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설득이 되잖아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고민하게 되고 R&D도 이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중국이 전 과정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조업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 공급망이 생산의 전 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중국이 가지게 되고 중국이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파트를 참여자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왼쪽에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만 지금 히터를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그냥 이렇게 원료를 잘 공급하면 그냥 이거를 무기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소위 여기 상호적인 무기와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이게 이제 히틀러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성팽이가 90년대 초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종종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틀러가 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사실은 이 히틀러 유전 생산을 굉장히 90년대 초만 해도 많이 하던 상황이었는데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전부 이제 해외로 떠넘겨서 결국 중국이 그걸 다 맡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생산 활동이 즉시 필요하니까 계속 사고 오게 한 거예요. 공장도 사고 기술도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퍼센티지 나오듯이 실제로 생산은 70%, 그러니까 원재료요. 가공은 6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뭐 한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강압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수출 통제를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100% 미국이 하고 있는 식으로. 그래서 히트로가 조금만 들어가는 제품, 히트로가 안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뭐 우주선, 무기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다음 하다못해 뭐 시계, 뭐 그다음에 자석류에 다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히트로 다 들어가는데 중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중국의 히트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어디 팔 때 중국 허가를 받아. 이런 정책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출 하나 할 때도 중국에 가서 허가받아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주에서 이제 합의를 본 게 1년간 싸움 그만하자. 얘네들 우리 뺏기는 것 같은데 뺏기는 좀 1년만 참아다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당하는 거죠. 자기가 했던 그런 정책을 중국에 지금 대가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뭐 이런 거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중국의 서울을 풀어야 되겠죠.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연합전선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보고망이 위기에 대처하고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하는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IPEF라고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강조점이 좀 사라졌는데 경제 프레임워크에 공급망 협정이라는 걸 맺고 막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가입했고요. 그런 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다자적인 것보다는 양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근에 경주 오기 전에도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공급망 협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러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공급망이 건조화될 수밖에 없다. 쪼개진다는 거죠. 쪼개지는 게 결국은 정치적인 우방국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럴 수 있는 나라끼리 결국 공급망을 형성해서 그럼 좀 안심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두 가지 전선, 산업정책과 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아까 5분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경제학부 시대를 제가 한 4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금세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 근본적으로 이게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변화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중국의 국제정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고 특히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는 미중 패권 정쟁이 격화되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금세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FTA도 많이 냈고 WTO의 자유무역 룰을 지키면서 전 세계 물건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무역만 고집할 수가 없는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산업정책 생각해야 되고 공급망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왔고 산업부도 계속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산업정책적인. 옛날에는 그런 거 하고 큰일 납니다. WTO 위반이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데 지금은 다른 나라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WTO 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좀 산업정책 좀 펴고 공급망도
정부가 간섭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체 경제하고 정책. 조금 이따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정책들 다 익숙하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미국하고는 정말 우리가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 우리가 놓치면 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하여튼 미국하고 동맹 강화하고 미국 저기 얘기 나온 대로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어쩌든지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빨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대신 너무 미국에 의존하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우리 국력 전반적인 차이겠지만 결국은 전략적 자유에서 중국하고 나름대로 손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또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특히 너무도 중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의존해왔는데 차이나 플러스 원 중국도 중요하지만 더하기 해서 또 다른 나라 다른 것도 공급망도 찾고 생산지도 찾고 그 다음에 원산지도 아니죠 생산할 수 있는 시장도 찾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공장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과의 문제. 기업은 뭐 지금 뭐 제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제조하시고 이런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각국이 경제안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하시는 분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이제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안정적인 그런 룰이 있었잖아요. 그 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고 우리 법률에서도 이제 이게 무슨 조치나 기업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면 WTO 룰에 위반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법률 자문이 많았거든요. 요즘 그거 물어보는 법률 자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그 대신 굉장히 중요했다.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그러려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이제 CEO도 계실 텐데 CEO부터 이게 이 시대의 변화를 직감하시고 이런 글로벌 전략을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고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언서턴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시고 조직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공론적으로 드리고요. 뭐 이런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특히 관세 같은 것도 이 관세는 원래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수입업자가 관세를 실제로 내거든요, 미국 세관에. 그렇지만 비용 부담은 공급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입자와 공급자 간에 협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부담할게 새로운 이제 관세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 전에 예상치 못한 건데 우리가 이걸 왜 무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혼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관세 부담자 쟁점을 대처해야 되고 이제 대학에도 뭐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전에 대한 기업의 대비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 하나 말씀드리려고 결심한 이 부분인데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고 정부가 작년에 만든 게 있어요. 제가 그 위원입니다. 7명 위원 중에 제가 한 명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보장을 써가지고요. 작년에 한 9월에 출범을 했는데 작년에 5조, 이번에 10조를 채권을 통해서 또 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조금 시중보다는 싼 이자를 물도록 하셔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출은행에서 지금 이제 지원하는 주로 첨단 산업이 좀 중심이 되긴 하는데요. 자원, 그다음 첨단 전략산업, 우리 경제 필수계, 인프라 이런 쪽에 신청을 하면 이제 수출은행은 요건만 되면 좀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기본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제가 이제 회의 참석해가지고 성인이 나가는데 어떨 때는 수조씩 나갑니다. 조 단위로 나갈 때도 주로 이제 천억 단위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또 뭐 작게는
또 아주 작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100억 이하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출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공급망과 관련되고 첨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에서 조금 자금을 좀 유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저희 연락처하고 이 자료에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수출은행하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선 뭐 기본적인 활용 팁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가능하나요? 질문 있으신 분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원장님. 외교관이시지만 우리 정치 문제에 대박해서 많은 자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상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 네. 근데 지금 환율이 1,700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4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1,510원까지는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서 물론 수출업자들이야 위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심판업자들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물가하고 관련이 돼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내수가 절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차관님께서 이 환율에 대해서 아신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율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지금 이거 펼수 있나요? 예, 그 트럼프의 미국 우선 동상 정책이라는 걸 이제 취임 첫날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환율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예. 그런 내용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생각은 이런 거 같습니다. 그 미란다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그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금융 체제로 이게 정책적인 중점이 옮겨갈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달러 기축 통화는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 달러 환율을 결국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1980년대 그 일본이 한참 부흥하고 미국에 물건 많이 팔아먹고 무역 흑자 엄청나게 될 때도 결국은 수단이 환율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대폭이나 인상하도록 해서 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인상을 시켰죠. 그러니까 환율을 인하시켜서 엔화 가치를 높여서 수출을 못하고 수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책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기에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국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어떤 환율 정책을 써서 수단을 한다면 그 환율을 낮추는 그 원화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그 수출을 좀 제어하고 수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언제 그러면 그런 정책을 쓸 것이냐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환율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도 지금은 정책이 우리가 온통 관세 소리였는데 시간이 오르면서 결국은 그 경제 정책의 방향이 확대되면서 환율도 갈 것인데 그 방향은 그 브라자 합의된 것처럼 그 환율의 어떤 큰 스킨 자체를 바꾸는 그러나 달러의 기축 통화는 계속 유지해서 지금 이제 막 챌린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달러 기축 통화를 많이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서 막고 그 대신 상대방의 환율을 압박해서 그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전진하는 게 가책인데 어느 속도와 어느 방향성은 뭐 거의 분명할 것 같은데 어느 속도와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할지는 그건 참 어렵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저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